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조용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이죠. 바로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하나 둘씩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사이 투자 이민이나 해외 부동산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40대에서 50대 중산층 이상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가족을 데리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본격적인 이민 러시가 시작됐어요. 그것도 무계획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재산 정리부터 세금 전략, 자녀 교육까지 철두철미하게 설계된 움직임입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란 말까지 듣고 있으면서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이 심각한 현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헨리앤파트너스라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작년에 전 세계 부유층 거주 도시 순위에서 19위에서 24위로 급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위는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거주 현황을 추적해서 매기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서울의 백만장자 숫자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2022년에는 9만 7천 명이었던 백만장자가 2024년에는 6만 6천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믿기 힘든 수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주하는 부유층 중 절반 가까운 45%가 미국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굳이 한국을 등지고 떠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연코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30억 원 이상 자산에 대해서 무려 50%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엄청난 세율이죠. 더 놀라운 건 대주주 할증이 붙으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 100억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절반 이상인 50억에서 60억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부가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세금 구조상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점이 문제예요. 반면에 미국은 어떨까요? 2025년 기준으로 개인당 1,360만 달러, 부부 합산으로는 약 2,70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국에서는 세금으로 사라질 재산이 미국에서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많은 자산가들이 미국행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세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육과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실함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도 지나치게 치열하다는 문제가 있죠. 유치원생조차 레벨 테스트를 보고 봉사활동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게다가 자사고 폐지나 수능 개편 같은 교육제도 변화가 너무 잦아서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미국 교육도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가 평생 이런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할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 때문에 일찍이 미국으로 가서 적응시키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유층은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대략 46만 명 정도가 이 범주에 속하는데요. 이들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지만 전체 금융자산의 60%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유층들이 투자와 소비를 주도하는 핵심 그룹이거든요. 이들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기업 투자 확대로 연결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중산층의 소득도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부유층이 한국을 떠난다는 건 이런 선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이념 갈등과 세대 간 대립,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버틸 수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 이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찾아 이동하게 마련이죠. 실제로 KB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 자산가의 약 12% 이미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2019년에는 23% 수준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산조사기관 뉴월드 웰스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약 1,200명의 한국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등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도 한국 자산가들이 미국을 1순위로 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압도적인 상속 및 증여 절세 혜택 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전 세계 상위 10개 대학 중 8개가 몰려 있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프린스턴, 예일 같은 명문 대학들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죠. 단지 명문대가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학제가 유연하고 전공 변경, 복수 전공, 편입, 대학원 진학 등 진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실용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입시에서 한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났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미국은 대학 입학 후에도 충분히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성장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현지에서 영어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으면 글로벌 커리어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미래는 미국이 더 낫다는 판단으로 자녀 동반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세금과 규제 시스템도 미국의 큰 장점이에요. 자산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과 규제인데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문제는 그 변화가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맞춰서 설계한 세무 전략이 내년 제도 변화로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정말 큰 거죠. 반면 미국은 세법 자체가 명확하고 주별로 조세 정책의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는 주 소득세가 아예 없고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의 다양성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고 그 안에 다양한 기회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창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부동산이든 프랜차이즈든 기술 시장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란 점에서 미국은 독보적이에요. 조지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같은 곳은 생활비가 합리적이고 세금 부담도 낮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한 채 팔고 미국에서 두세 채 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넓은 주택, 여유로운 생활,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선택지가 많다는 점이 미국을 매력적인 이민지로 만들고 있어요. 한편 미국 부동산 투자의 장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정말 유리한 환경이에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데요.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가진 시드머니보다 훨씬 더 큰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시세 차익은 내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죠. 부동산은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매달 임대 수익도 가져갈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한국은 주택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잘 나와봐야 3% 정도인데 미국은 최소 그 이상입니다.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고 전부 월세 시장이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월세 수익률이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심지어 맨해튼 콘도도 각종 비용 다 빼고 월세 수익이 5%라고 하니까요. 전 세계적인 부촌인데도 이 정도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월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수익률도 높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미국이 훨씬 유리해요. 부동산 세금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생기는데 한국은 취득세가 1에서 4%인 반면 미국은 구입할 때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보유할 때를 보면 한국은 재산세는 낮지만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은 종부세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종부세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재산세는 미국에서 내면 되는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종부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소득세도 미국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2주택, 3주택자 중과세가 내년부터 다시 적용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야 하는데요.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요. 1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양도소득세가 똑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성장하는 나라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 GDP 성장률 전망도 0에서 1%를 계속 맴도는데 미국은 이를 웃도는 경제 전망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절벽, 인구 소멸까지 거론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반면에 미국은 양질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예요. 미국 인구가 3억 명을 조금 넘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무려 3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인구냐면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가 300만 명 정도거든요. 매년 부산만 한 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죠. 프로젝트 전망치를 봐도 앞으로도 계속 300만 명 정도씩 늘어날 거라고 해요. 이 인구가 불법 체류자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산가,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나 미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중국, 인도, 중동, 유럽, 한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자산을 갖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살 집이 필요하니까 계속 미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이민이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투자 이민 EB-1 같은 경우는 심사 기간만 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또한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되면 동반 이민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타이밍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비자로 체류하다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죠. 또한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거주지, 소득원, 자산 위치, 가족 생활 기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남아있다면 미국 이민 후에도 한국에서 세금이 나올 수 있고 이중 과세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민 가고 싶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진심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상속세 최고 세율 50%,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까지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이건 이중 과세 논란도 있어요. 평생 소득세 다 내고 모은 재산인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크죠. 게다가 8,800만 원까지 세율이 35%라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1억 연봉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은 세율이 55%로 더 높지만 과세 표준 공제 제도가 훨씬 선진화되어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채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한국은 소비 심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소비를 줄이게 되죠. 실제로 작년 한국의 내수가 GDP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0.1%로 급락했는데요. 이는 2021년 4.1%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이 제조업 중심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도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관련 산업들의 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우려 요소는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몇몇 대기업들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 효과로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초부 유층들의 자산 가치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포브스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부호들의 총 자산은 작년에 990달러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작년 말 원화 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이민 전문 기관에서는 작년에 100가정이 미국 이민 절차를 시작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그 숫자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월에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어요.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치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만이 이주의 이유는 아닙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공안전이나 지역사회 인프라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생활에 다른 문제점들도 있어요. 너무 붐비고 생활비가 높다는 점이죠. 주택 가격도 상당히 비싸서 대도시나 큰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 도시를 벗어나면 편의시설이나 문화적 혜택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은 한국인들이 정의상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NH투자증권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45%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2년 전 40%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이런 현상은 놀랍지 않은 게 중산층 가계소득은 작년에 4.4% 증가했지만 지출은 6.1% 늘어났거든요.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부동산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니까 실제로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월급은 상당히 올랐지만 오히려 살기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의 내수 시장이 좋지 않으면 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없고 투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한국 부유층들이 한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업 성과가 좋지 않다는 건 이들의 재산이 늘어날 기회가 없다는 의미죠.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단지 30%의 사람들만이 미래에 더 나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요. 이는 한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던 과거 수십 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산을 늘리는 전통적인 방법은 부동산 투자였어요. 주택이 일반 가계 자산 구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기타 부동산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주택 가격이 16% 이상 올랐어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은 아파트 구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주택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서울의 부유한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 시장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이죠.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으로 분류되지만 주거 환경 면에서는 중산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계층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편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국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60%에 불과한데요.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다른 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평균 거의 2년을 소요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대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아서 채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65세 이상 인구의 40%가 빈곤선 이하에 있다고 해요.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급속한 고령화의 결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고령화는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소비가 가장 낮은 계층이 고령층이거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 인구 1% 증가가 GDP 성장률을 거의 6% 감소시킨다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GDP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에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복지와 연금에 대한 지출은 늘어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부유층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같은 부유층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이나 골든비자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는 낮은 세금으로 이런 경쟁에서 앞서고 있고 사업 친화적인 규제와 전용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두바이는 소득세가 제로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제공하죠.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도 골든비자와 장기 거주 제도를 도입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부유층 유치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높은 상속세와 복잡한 규제, 그리고 부유층에게 적합하지 않은 비자 시스템 때문이죠.
하지만 부유층을 한나라로 끌어들이는 것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한국의 불평등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보통 수준이지만 작년에 상위 10%와 하위 10% 가계 간 소득 격차가 2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보다 65배 많다고 해요. 시민 10명 중 대부분이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불평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당분간은 헨리앤파트너스의 전망에 따르면 부유층들이 계속해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 회사는 한국에서 올해 순유출 2,400명의 백만장자들이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약 152억 렐 규모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와 중산층에게는 부유층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젊은 세대에게는 부유층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한국이 부유층에게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지금 자산가들이 떠나는 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산을 보호하고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여전히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예측 가능한 조세 환경,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나라예요. 한국도 이에 못지않지만 좀 더 글로벌한 환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미국을 택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산가들의 해외 러시로 살펴본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복합적인 위기라는 것으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하는 걱정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현상들을 토대로 현명한 투자와 자산 분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